자, 테마 31번 공부합니다. 지금은 바로 이 심기일전, 심화와 기본을 단 한 권에 딱 정리한 책입니다. 자, 현재 31번 전근대사에서 조선 전기 경국대전 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국대전 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중앙 관청의 이제 열람, 일람이죠. 관청에서 뭘 했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뭐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를 좀 찍어드리면 의금부를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의금부는 국왕직속 특별사업기구예요. 그래서 의금부는 왕명을 받들어 만약에 출제가 되면 키워드가 영모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처결하였다입니다. 그래서 의금부는 반역죄. 그래서 반역죄를 처리한 기구가 어디냐? 그래서 의금부다. 그렇고요. 두 번째 한성부가 나와요. 자, 한성부는 수도 서울을 말하죠. 그래서 수도의 치안을 담당하였다. 수도의 치안을 담당한 한성부. 그리고 예문관이 있어요. 예문관. 자, 예문관은 왕명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왕이 야, 너 이거 빨리 받아 적어. 받아 적어라. 예문관이죠. 그래서 예문관입니다. 그래서 예문관, 왕명 작성. 그다음에 이제 홍문관과 사헌부가 있어요. 자, 홍문관은 이제 경연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경연은 왕을 가르치는 행사를 말해요. 그래서 경연 담당 홍문관. 그다음에 끝으로 사헌부가 있습니다. 이 사헌부는 서리빨과도 같은 곳이다라고 해서 상대라고 해요. 서리상자 써서. 그래서 서리빨과도 같은 무서운 곳. 그래서 이 사헌부인데, 왜냐하면 그 관리들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감사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상대라고도 불렀던 기구이다. 서리빨 같은 관리 감찰을 뜻한다 해서 상대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는 꼭 기억을 해보자. 의금부, 한성부, 홍문관, 사헌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방행정 조직의 정비입니다. 조선시대의 지방제도. 그래서 크게 보면은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 지금의 이제 군수나 시장에 해당하는 수령들이 있고, 그다음에 토관제도라고 해서 강제 3인된 지역, 강제 이주된 지역은 지방관을 보내지 아니하고 자치를 맡겼거든요. 이런 걸 토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유향소가 있고, 유향소는 이제 지방에 있는 사대부들이 모이는 지방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유향소다. 이제 군사조직 넘기고, 다음 교육제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좀 많이 출제가 되는 게 향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향교는 지방에 있는 관립 중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관립 중고등학교를 향교라고 한다. 교인 게 학교고 향이 지방이라는 뜻이니까 지방학교, 향교입니다. 그래서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 이게 뭐냐?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향교다. 그래서 향교가 부목군현에 설치된 거다. 그래서 이 부목군현이라는 단어가 이 향이라는 단어랑 같아요. 그래서 부목군현에 설치된 학교, 향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과거제도 공부해 볼까요? 자, 과거제도. 여기에서 이제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응시자격을 물어볼 건데, 뭐 종류도 나올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서얼, 탐관오리, 그다음에 과부, 근데 개가 한 경우, 이런 분들은 문과 응시를 할 수 없었다. 경국대전. 그래서 문과는 요즘 말로 하면 뭐 행정고시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응시할 수 없는 게 첩의 자손인 서울과 탐관오리의 자손과 개가 한 여자들, 재혼을 한 여성들의 자녀들은 문과 응시를 할 수가 없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응시 자격에서 주의할 점이 뭐 이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 대외관계, 이건 32번 테마. 15세기의 일본과의 관계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한일 관계가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15세기 일본은 세종대왕 때 우리가 그 스시마를 정벌을 하였다. 뭐 생각만 해도 좋은가요? 전쟁이 뭐 좋습니까? 근데 어쨌든 스시마를 우리 세종대왕이 오죽하면 정벌하셨겠어요, 그죠? 스시마를 정벌하고 이들이 이제
간청을 해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삼포를 개항해서 야, 이 세 군데에서만 와가지고 합법적으로 무역해라. 응? 약탈하지 말고. 그랬더니 그럼 얼만큼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자 이제 개해년에 약조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개해약조. 개해약조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의 배를 1년에 50척으로 제한하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쌀의 양을 200석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통제 무역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에 있어서의 요 삼개입니다. 삼계탕 생각하면 삼포경이 먼저고 그다음 개약조가 그다음이 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포는 이제 세 군데 항구니까 뭐 일본이랑 가까운 경상도 해안에 있는 항구겠죠. 그래서 부산, 초량이죠. 부산, 그다음 진해, 울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부산, 진해, 울산 세 군데를 열었다. 이런 거 볼까요? 그다음에 이제 테마 33번 살인파의 실현 제목인데, 자 성종 때 살인파가 처음 진출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 훈구파와 대립하면서 살인파가 결국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게 이제 16세기의 살인파의 실현인데, 우리가 그 살인파 그럼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래서 인명 피해를 많이 입는다 해서 인명 피해.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죠. 연중 인명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러죠. 매년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되나요? 연중 인명, 이게 누구냐면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연중 인명, 이거 누구? 연산군, 그죠? 그다음에 이건 중종, 인종, 명종인데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왕은 이제 이왕이죠. 너무 일찍 죽어서. 그럼 이 시기에 이제 살인들이 피해를 입는데 뭐 4벌에 걸친 피해가 있어서 이걸 무오년, 갑자년, 기묘년, 그다음에 여기 을사년. 을사년 이후에 우리 4대 사화에 들어가진 않지만 정미년의 사화가 있다 해서 정미사화까지 기본인데, 여기에서 이제 무, 갑, 기, 을 순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조광조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조광조라는 살인파가 개혁을 추진하다가 그만 역습을 당해서 개혁이 실패하고 조광조가 유배를 당하고 급기야는 사약까지 먹고 끝났는데, 이 조광조의 개혁이 실패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화를 기묘년 사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조광조의 개혁 실패, 기묘사화. 조광조가 하면 기묘사화를 떠올려라. 중종 임금이 가장 아끼기도 했지만 결국 중종에 의해서 살해당한 조광조인데, 조광조의 개혁은 좀 기묘해요. 왜냐하면 이름부터가 좀 기묘해요. 앞으로 해도 조광조고 뒤로 해도 조광조예요. 그래서 앞뒤로 해도 똑같아. 무슨 뭐 대깔꼬만이에요 이름이. 조광조, 그죠? 그래서 기묘하다. 기묘한 이름을 갖고 있는 조광조의 개혁 정치, 조광조. 이게 기묘사화. 기묘년 사화, 조광조의 개혁. 그럼 조광조의 개혁이 뭐냐? 되게 많아. 근데 이제 조광조의 개혁을 그래도 그나마 좀 뭐가 이제 좀 많이 나오는 편이냐? 이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통계를 쭉 뽑아 보면서 나온 것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네요. 관리 추천제라고 하는 현량과라고 하는 걸 실시하자. 현량과는 과거제랑은 달리 추천제예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입직하는 그런 이제 제도이고요. 이런 추천제 자체가 벌써 뭔가 살인파 추천 아닙니까? 그러면 훈구파에 대항하겠다는 뜻이죠. 훈구파가 추천 안 할 테니까 살인파가 직접 추천한 사람들을 관리에 간직에 임명하겠다는 뜻이니까 이거부터가 매우 개혁적이라 할 수 있어요. 추천이니까. 제가 살인파면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추천돼가지고 제가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는 거예요. 국사편찬위원장이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 죽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미훈 삭제 사건. 벌써 이름부터가 좀 무시무시해요. 뭘 삭제하겠다. 함부로 삭제하다가 큰일 납니다. 요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삭제, 위훈, 위가 이제 야, 너 위조하지 마, 뭐 이러죠. 위하면 가짜예요. 그럼 훈이 뭐예요? 훈구파예요. 가짜 훈구파 삭제 사건.
이거 하다가 자기가 삭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윤 삭제 사건. 그래서 조광조는 추천제를 통해서 좌파 세력을 좀 많이 넓히고자 하다가 급기야는 이윤 삭제 시도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이게 바로 기묘사화입니다. 그래서 조광조 기묘한 이름을 갖고 있는 기묘사화. 그래서 혈량과라던가 위훈 삭제 사건, 조광조의 개혁 정치다. 자, 이게 살인파의 실현이다. 근데 뭐 저기 뭐야 뭐 이러나요? 방귀 뀌면 똥 산다는 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씩 계속 분위기가 이렇게 자꾸 살인파들이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막 있다 보면 언제 자기가 권력을 장악한다 이 뜻이야. 장악한다. 그래서 훈구 세력이 끝이 나고 16세기 중반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임명 뭐예요? 선이죠. 연종 임명선 순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조 때 드디어 살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뭐냐면 이제 훈구파가 몰락을 하고 살인이 권력을 장악했다 해서 살인 정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들은 근데 단일한 정치 세력을 이룩하지 못하고 크게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살인들도 그 안에서 좀 보수적인 살인이 있고 이제 좀 개혁적인 살인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왜 항상 똑같지는 않지 않나요? 뭐 민주당도 그 안에 진보도 있지만 뭐 보수적인 민주당 당원들 있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살인들이 둘로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자기가 이제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서로 당이라는 걸 결성했다 해서 이것을 붕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 정치는 다른 말로 이제 붕당 정치라고도 한다. 친구들끼리 당 무리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걸 붕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의 붕은 그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둘로 갈렸다. 그래서 보수 세력을 뭐라 하냐면은 서인, 개혁 세력을 동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혁에 좀 반발하고 있었던 보수적인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죠. 개혁하자는 이제 젊은 사림들이고 이게 여기를 그래서 노당이라고 하고요. 동인들을 소당이라고 해요. 원래.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많다 이 뜻인데 만약 헷갈리면 해가 이제 동쪽에서 새로 뜨죠. 서쪽으로 지죠. 그러니까 뜬다 그러면 청년들, 신진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다니까 서쪽으로 지죠. 그래서 서인들이 보수구나, 나이가 많구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냐면 학파가 좀 달라요. 이쪽 지역은 영남이에요. 경상도. 근데 이쪽은 만약 헷갈리면 서져서 서니까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그래서 경기. 그래서 서울 경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울 경기 경기 출신이구나. 서울 경기도냐 경상도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서인 계열은 대부분 경기도 출신, 서울 출신들이 많고 동인들은 경상도 출신들이 많았다. 그래서 양대 산맥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인 정치를 정리합니다. 근데 또 이 안에서는 이 동인들이 또 영남이 둘로 나눠요. 이렇게 영남이 경상북도, 경상남도 있듯이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이 영남 지역 살인들이 둘로 크게 나눠져 가지고 안동 계열이냐 진주 계열이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경상북도냐 경상남도냐죠. 그래서 어디가 조금 더 그 안에서 좀 개혁이라고 할까 진보적이에요. 경남이죠. 경상남도가 약간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해 없으세요? 저 웃은 거 이거 비웃은 거 아니에요? 절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예, 그게 아니고 이 안동 계열이 이황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황 계열이 이제 남인이라고 하는 붕당을 만들게 되고요. 진주 계열이 북인이라는 계열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안동 출신들은 남인이고 진주 출신들이 북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동 가면 이황 선생이죠. 그래서 이황파고 진주 출신 하면 진주계의 남명 조식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황 선생한테 배운 계열이 남인이고 진주 조식한테 배운 사람들이 북인이에요. 그래서 남과 북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상대당이라 쓰는 서인에 대한 입장 차이인데 동인 내부에서 남인 계열이 좀 온건파고 북인이 강경파거든요. 그럼 남과 북 가운데에서 어디가 온건파고 어디가 강경파냐 그럼 헷갈리시면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어디가 강경파예요? 저기 북한이죠. 핵무기 쏠 거래 이 갓나 새끼들 이거죠. 이게 바로 북한이란 말이에요. 강경파 북한, 북인. 우리는
핵무기 쏘지 마세요 이러죠. 이게 바로 온건파예요. 그래서 온건파 남, 그래서 온건파 남인, 강경파 북인 이렇게 해서 서인에 대한, 즉 서울 경계에 대한 온건파는 남인이고 북한은 좀 강경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가 쉬우실 듯합니다. 그래서 이게 붕당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동인 성인으로 나눠진 선조 때의 일이다. 테마 35 임진왜란입니다. 자, 선조 때 임진왜란면은 요 살림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붕당이 이렇게 남북인으로 나눠진 것까지가 1591년이에요. 근데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죠.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좋은 방법 같아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뭐 서인이니 남인이니 북인이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의 전개 과정을 공부해 보자. 그래서 1592년 임진왜란은 임진년 1592년이죠. 외란. 크게 보면은 이제 관군의 패전, 의병의 항쟁, 수군의 활약 요 정도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의 참전 요 순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관군은 패전, 하지만 의병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편 수군의 활약이 있었다. 대신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였다. 그리고 전쟁은 종전되었다. 이 순서입니다. 크게 말하면 이 순서인데, 우리가 관군 패전은 뭐 공부할 게 별로 없어 보이고 있어도 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통밥을 굴려서 아시면 되고, 의병봉기 북인 계열이다. 그래서 경상남도 진주 계열에서 일어났다. 남양 조직의 제자들. 수군 그러면 이순신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게 한산도 대첩.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가장 중요한 대첩 가운데 한산도 대첩이 1번. 그 다음에 이제 의병 봉기 관군의 재정비를 통해서 진주에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왜냐하면 진주가 의병의 공장이니까. 그래서 진주 대첩. 그 다음에 행주 대첩.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한창 진행 중이죠.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그래서 한산도, 진주, 행주 대첩 이 순서입니다. 명나라 군대가 참전하면서 결국 일본 군대가 무너지게 된다. 뭐 이런 흐름인데, 전쟁의 결과가 뭐 또 중요하겠죠. 외란의 영향은 비변사가 최고 기구화가 되었고, 전쟁을 도와주러 온 명나라 군대에 대한 숙명 사상이 강화되었고, 아무래도 고마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납속책임이 공명처빈이라는 제도가 생겨요. 납속이라는 건 뭘 내면 속량, 씻어준다는 뜻이죠. 뭐 죄가 있으면 죄를 없던 걸로 해주고, 신분이 낮으면 신분을 상승시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재정 조달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다. 또 외란이 끝난 이후에는 일본 정부도 이제 권력이 바뀌면서 전쟁에 반대했던 정권이 들어서요. 그 정권이 도쿠가와 정권이라 하는데, 그 도쿠가와가 조선의 통신사 파견을 요청을 하였어서 국교가 광해군 때 재개되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36번 테마 조선 후기 국왕의 업적인데요.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의 국왕, 바로 광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광해 나오죠. 광해 그러면 뭐 제일 중요한 게 외교 정책입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광해는 또 다른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리 중심의 중립 외교를 하였다. 이런 게 좀 포인트죠. 그래서 광해군 때는 명나라와 후금 사이의 중립 외교. 그래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있어서의 중립 외교를 하였다. 그래서 후금은 이제 만주족을 말하는데, 이 만주족과 명나라 사이의 중립 외교. 또 전후에, 즉 임진왜란 이후에 피폐해진 전후 복구 정책을 펼쳤는데, 그 중에 주목되는 게 새로운 세금 제도인 대동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공납 제도를 전세로 바꾼 것이다. 뭐 이런 뭐 좀 전문적인 내용이 있죠. 여기까지만 들어가도 좀 전문적인 느낌이 좀 드는데, 대동법이라는 건 공납이라고는 현물을, 물건을 직접 거둔 것을 쌀로 바꾸는 거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 내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현물 납부를 전세로 바꾼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광해군의 업적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중립외교와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겠다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광해군 다음 인조인데요. 인조까지 공부해 봅니다. 자, 인조까지. 자, 인조는 그 광해군의 반대 세력이죠. 광해군의 반대 정권이 권력을 잡아요. 이걸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 인조 반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저런 그 중립 외교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분명히 우리를 도와줬는데 광해군은 명나라랑 좀 거리를 두는 정책을 펼쳤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이거 의리를 저버린 행위다. 이러면서 인조는 이러한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배신 행위로 지목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이것을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인과 함께 광해군이 파트너십을 이루다가 결국 광해군의 몰락과 함께 북인이 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인조가 권력을 잡으면서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붕당 가운데 서인이 있죠? 이 서인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붕당이다. 그래서 인조 반정 명나라에 대한 배신을 한 어떤 명분을 내걸고 또 이거 이외에도 뭐 폐모 살제, 어머니를 폐위하고 동생을 죽였다 이런 명분을 내걸면서 반정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 인조 이후에는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정책을 펼칠 거죠. 친명. 그런데 이것은 결국 금나라를 자극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금나라가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전쟁을 호란이라고 합니다. 왜란 그러면 일본이 쳐들어온 건데 호란은 청나라가 쳐들어온 거. 즉 만주족 이 호자가 도적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적대 같은 그런 오랑캐들이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걸 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호란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요즘 핫하죠. 핫합니다. 그래서 이 호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둬야 되는데 이 호란은 그냥 써드릴게요. 인조 반정 이후에 요게 이제 바뀌죠. 중립외교가 아니라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면 친명배금을 하는 건 전후 복구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전쟁이 터지니까.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호란이라고 한다. 최근 이제 호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두 번이 있는데 하나는 정묘년의 호란이 있고 병전년의 호란이 있어요. 그래서 정묘년의 호란과 병전년의 호란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텐데 정묘년과 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연도가 다르죠. 1627년, 병자년은 1636년이니까 병자호란입니다. 또 이때 국호는 뭐 아직은 후금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그런데 호란 때, 병자호란 때에는 국호를 청나라로 바꿉니다, 이름을. 그래서 후금에서 청나라로 바뀌고 또 이 정묘호란 때 싸웠던 분 장군들을 좀 정리하자면 정봉수라는 장군이 좀 활약을 해요. 벌써 정묘년이니까 정이죠, 정. 그러니까 정봉수라는 장군이 활약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병자년 때에는 임경업이라는 장군이 계세요. 임경업 장군이 이제 똑같이 활약을 하시는데 이것 이외에도 최근에는 뭐 김준용, 또 유림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장군들을 얘기하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패전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죠. 남한산성이에요. 남한산성에서 우리 인조 임금이 3번 땅에다 머리를 찍고 9번 절을 하는 삼고구 고두례라고 하면서 309 고두례, 309 고두례라고 하는 이런 항복의식을 취하면서 결국 우리가 패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목되는 게 이때 돌아가신 분들,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 끝까지 절기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러면 김상용 이번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그래서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이렇게 화약더미를 쌓아두고 강화성 문 밖에서 장작을 이렇게 쌓아두고 화약을 붙여가지고 자폭하는 그런 분도 계셨다. 그래서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김상용이 자폭했고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하면서 이제 뭐 김상헌, 뭐 윤집 이런 분들이 이제 잡혀가셨는데 뭐 이른바 사막사 문제, 또 환향녀 문제, 또 여러 가지 왕자들을 보낸 인질 문제. 그래서 우리 인조의 그 왕자들이 잡혀가는 문제들이 생기죠. 그래서 소현세자나 복림대군이 잡혀가는.
그래서 이런 사막사들 잡혀가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그 데미지가 훨씬 컸는데 이 이후에 우리가 드디어 청나라의 신하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막 짓밟혔죠. 오랑캐라고 여겼던 만주족이 세운 국가에게 우리가 이제 결국 굽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치욕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 인조 이후에는 효종에 의해서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갚자라는 북벌 운동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종 때 북벌, 이 사상적 배경은 당시 서인의 지도자인 송시열이라는 분에 의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송시열에 의한 기축봉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방점을 찍어두시고, 기축년 봉사책이죠. 기축년 봉사라고 하는 거는 그 건의안입니다. 일종의 송시열이 왕에게 올린 건의안. 그래서 기축봉사의 내용은 1649년에 송시열이 올린 것으로서 북벌의 대의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갚겠다. 송시열은 참고로 그 효종 임금의 사부였어요. 티처, 스승님이었기 때문에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 이 효종이 된 것에 이후에 효종이 이 송시열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치욕을 갚을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벌의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잠시 끊어갈까요? 끊어갑니다.